1914년 6월 28일 아침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사라예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겁니다. 단 두 발의 총성을 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가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불과 6주 만에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4년 후에는 950만 명의 군인과 70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전 세계를 불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산업화된 대학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모험이 될 거라 믿었던 전쟁이 어떻게 4년간의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1914년) 여름, 유럽은 화약고였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동맹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삼중 협상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있었고 삼국 동맹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속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독일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쪽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프랑스가, 동쪽에는 거대한 러시아가 있었죠. 독일 황제 비렐름 이 새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수백만 군대가 독일을 짓밟는 꿈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프랑스는 1870년 보불 전쟁에서의 굴욕을 잊지 못했어요. 독일에게 빼앗긴 알자스 로렌 지방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복수라는 단어를 외치며 훈련받았어요. 영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독일 해군을 경계했습니다. 해양 지배권을 위협받고 싶지 않았죠. 러시아는 발칸 반도의 슬라브 민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제국 내부의 다양한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세르비아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 제국 내 세르비아인들을 선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긴장 속에서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프린치프는 검은 손이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그들은 세르비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암살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실행은 거의 우연에 가까웠어요. 그날 아침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공모자가 대공의 차량에 폭탄을 던졌지만 폭탄은 차 뒤로 떨어져 다른 차량을 파괴했어요. 대공은 무사했습니다. 프린치프는 실망하고 카페로 갔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공의 차량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후진하려고 멈춘 겁니다. 바로 프린치프가 있던 카페 앞에서요. 프린치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나 권총을 꺼냈어요. 5m 거리에서 두 발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대공의 목을 관통했고 두 번째는 소피의 배를 맞췄어요. 두 사람은 10분 내에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분노했습니다.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84세의 노인이었고 평생을 비극 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형제는 멕시코에서 처형당했고 아들은 자살했으며 아내는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조카이자 후계자마저 잃었죠. 그는 세르비아를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10개 조항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세르비아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죠. 세르비아는 9개 조항은 받아들였지만 주권 침해 조항은 거부했어요. 48시간 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7월 28일 자정 오스트리아 포대가 베오그라드를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미노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세르비아를 돕지 않으면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약하게 보일 위험이 있었죠. 그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가 철회하고 다시 전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7월 30일 러시아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자신의 사촌인 러시아 차르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발 동원을 멈춰라.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독일 참모부는 러시아의 동원을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이었죠. 독일 육군 참모총장 헬무트 폰 몰트케는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양면 전쟁이었습니다.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죠. 하지만 슐리펜 계획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프랑스를 6주 내에 격파한 다음 모든 군대를 동쪽으로 돌려 느리게 동원되는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이었어요.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독일군은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 북부로 빠르게 침투해야 했어요. 파리를 우회해서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파괴하는 거였죠. 거대한 회전문처럼 독일군 우익이 프랑스 북부를 휩쓸며 돌아가는 계획이었습니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일 후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유는 프랑스가 러시아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계획상 프랑스를 먼저 공격해야 했으니까요. 8월 4일 독일군은 벨기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했었죠. 하지만 독일 참모부에게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 왕 알베르 1세는 거부했어요. 벨기에는 도로가 아니라 국가다. 영국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내각은 전쟁에 참여할지 격렬하게 논쟁했어요. 일부 장관들은 사임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여론이 돌변했죠. 영국은 8월 4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 수상 베트만 홀베크는 경악했어요. 단지 이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군복을 입고 전장으로 행진했어요. 거리는 환호하는 군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크리스마스 전에 집으로 모두가 전쟁이 빠르고 영광스러울 거라고 믿었어요. 몇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를 가로질러 맹렬히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리에주의 요새였습니다. 벨기에군은 예상보다 훨씬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독일군은 리에주를 점령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계획보다 귀중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독일군은 벨기에를 지나며 민간인에게도 잔혹하게 행동했습니다. 게릴라 저항을 두려워한 그들은 프랑티테르 전술을 사용했어요. 의심되는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집단 처형을 했습니다. 루뱅의 대학 도서관이 불탔고 수백 년 된 중세 문서들이 재가되었어요. 프랑스는 독일의 진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과해 그렇게 많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프랑스는 자신들의 계획 제17계를 실행했습니다. 알자스 로렌으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죠. 프랑스군은 빨간 바지와 파란 코트를 입고 행진했어요. 화려한 19세기 군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정신을 믿었어요. 용감하게 돌격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폴레옹 시대의 낭만적인 전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은 나폴레옹 시대가 아니었어요. 독일군의 기관총이 프랑스군을 깎아내렸습니다. 빨간 바지는 완벽한 표적이었어요. 프랑스군은 2주 만에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8월 한 달에만 27만 명이 죽었어요. 프랑스군 역사상 최악의 달이었죠. 제17계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의 거대한 우익은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 북부로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5개 군, 약 170만 명이었어요. 이들은 하루에 20마일을 행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완전한 군장을 지고 말이죠.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지만 계속 전진했어요. 영국 원정군이 벨기에 몽스에서 독일군과 처음 충돌했습니다. 영국군은 직업 군인들이었고 사격 실력이 뛰어났어요. 분당 15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군이 기관총을 가진 줄 알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독일군의 숫자가 압도적이었어요. 영국군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연합군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파리를 향해 물러났어요.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했습니다. 파리가 함락될 것처럼 보였죠. 독일군은 파리에서 겨우 40마일 떨어진 마른강까지 진격했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참모총장 몰트케는 불안했어요. 슐리펜 계획은 우익을 강하게 유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몰트케는 병력을 재배치했어요. 일부를 동부 전선으로 보내고 일부를 좌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우익이 약해진 거죠. 게다가 독일군은 지쳐 있었어요. 3주 동안 쉬지 않고 행군했거든요. 9월 초 프랑스 사령관 조프르 장군은 반격을 결정했습니다. 마른강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독일군의 우익을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6일간 계속됐어요. 파리의 택시들까지 동원되어 병력을 전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약 600대의 택시가 6,000명의 병력을 수송했죠.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실패했어요. 프랑스를 6주 내에 무찌른다는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마른 전투에서 양측 모두 25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양측 모두 적의 측면을 돌아 우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바다를 향한 질주가 시작된 거예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며 서로의 측면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벨기에 해안까지 도달했어요. 더 이상 측면이 없었습니다. 10월 이프르에서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영국 전선을 돌파하려 했어요. 젊은 독일 자원병들이 열정적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들이었고 애국심에 불타 자원 입대했죠. 하지만 영국군의 소총 사격에 쓰러졌어요. 독일인들은 이것을 이프르의 어린이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11월이 되자 전선이 고착되었습니다.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700km에 걸친 전선이 형성됐어요. 양측 모두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과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였죠. 참호가 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얕은 도랑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전방 참호, 지원 참호, 예비 참호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철조망이 참호 앞을 보호했습니다. 무인지대는 기관총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죠. 참호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진흙, 쥐, 이 질병이 가득했어요. 비가 오면 참호가 물에 잠겼습니다. 병사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서 있어야 했어요. 참호족 트렌치풋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였죠. 심한 경우 절단해야 했어요. 쥐들은 시체를 먹고 자랐습니다. 고양이만큼 커진 쥐들이 참호를 돌아다녔어요. 이들은 병사들의 음식을 훔치고 잠자는 병사의 얼굴을 기어다녔습니다. 이들은 패스트와 다른 질병을 옮겼죠. 동부 전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러시아군이 독일 영토인 동프로이센을 침공했어요. 차르는 프랑스를 돕기 위해 완전히 동원되기도 전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러시아 군대가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했죠. 독일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군은 러시아군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폰 힌덴부르크 장군과 그의 참모 누덴도르프는 이 정보를 활용했어요. 탄넨베르크에서 독일군은 완벽한 포위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러시아 제2군이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3일간의 전투 끝에 러시아군 전체가 전멸했습니다. 9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5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러시아군 사령관 삼소노프 장군은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2주 후 마수리안 호수에서 또 다른 독일의 승리가 있었어요. 러시아 제1군도 격파되었습니다. 단 6주 만에 러시아군은 약 25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광대했습니다. 인력은 거의 무한했죠.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르비아군이 오스트리아군을 격퇴했어요. 세르 전투에서 세르비아군의 반격이 성공한 겁니다. 오스트리아군은 굴욕적으로 후퇴해야 했어요.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도 고전했습니다. 갈리시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은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독일의 조연이 아니라 완전한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독일을 봉쇄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레드노트급 전함만 20척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해를 장악하고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해상 루트를 차단했어요. 봉쇄의 목표는 독일을 굶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식량, 원자재, 석유 등 모든 것을 차단했어요. 중립국 선박도 검색했습니다. 독일로 향하는 물품이 있으면 압수했죠.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영국은 개의치 않았어요. 독일도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유보트, 즉 잠수함이었어요. 1914년 독일은 약 30척의 유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혁명적이었어요. 수면 아래에서 탐지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고 어뢰로 함선을 침몰시킬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전통적인 해군 규칙을 따랐습니다.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전에 경고를 하고 승무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유보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고 그러면 공격받기 쉬웠거든요. 전쟁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식민지들이 공격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군이 독일령 토고, 카메루, 탄자니아를 침공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일 동맹을 명분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칭다오를 공격했어요. 태평양의 독일 식민지들도 빠르게 함락됐습니다. 뉴질랜드군이 사모아를 점령했고 호주군이 뉴기니를 차지했어요. 독일의 해외 제국은 몇 달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의 독일군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파울 폰 레토 포르베크 대령이 이끄는 소규모 독일군은 4년간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부 전선의 일부 구역에서 자발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고 영국군이 화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났어요. 그들은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담배, 술, 음식을 나눴죠. 함께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적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죠. 즉시 전투를 재개하라고 말이에요. 1915년은 더 어두운 해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의 봉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어요. 2월, 독일은 영국 제도 주변 해역을 전쟁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유보트가 경고 없이 모든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무제한 잠수함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5월 7일,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서 독일 유보트 U-20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루시타니아호는 뉴욕에서 리버풀로 향하는 호화 여객선이었어요. 승객 195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어뢰가 배를 강타했고 18분 만에 침몰했어요. 1198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어요. 미국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강력히 항의했죠. 독일은 루시타니아호가 무기를 실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을 경고 없이 어뢰로 공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미국의 압력으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였어요. 나중에 독일은 모든 것을 걸고 다시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재개할 겁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새로운 공포가 등장했습니다. 4월 22일, 이프르 부근에서 독일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염소가스였습니다. 5,730개의 가스통에서 약 168톤의 염소가스가 방출됐어요. 황록색 구름이 프랑스군 참호를 향해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스가 참호에 도달했을 때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가스를 들이마신 병사들은 질식하기 시작했어요. 폐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고 질식했죠. 수천 명이 참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독일군은 이 간격을 통해 돌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충분히 진격하지 않았죠. 캐나다군이 방어선을 재건했고
독일의 돌파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화학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곧 양측 모두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소가스, 포스겐,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까지 말이죠. 병사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됐지만 초기 모델은 조잡했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스 공격은 바람에 의존했어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연합군은 새로운 전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터키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터키를 무찌르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또한 발칸 국가들을 연합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갈리폴리 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다르다네스 해협을 통과해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군만으로 시도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전함들이 다르다네스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기뢰와 해안 포대가 세 척의 전함을 침몰시켰어요. 해군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4월 25일 연합군은 상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ANZAC, 호주와 뉴질랜드 육군 군단이 갈리폴리 해변에 상륙했어요. 하지만 터키군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후에 아타티르크로 알려지기 지휘하는 터키군은 해안을 결사적으로 방어했죠. 연합군은 해변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터키군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름 더위가 찾아왔어요. 물 부족, 파리 뗄, 이질, 장티푸스가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진영을 뒤덮었죠. 8월에 새로운 상륙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착 상태 끝에 연합군은 철수하기로 결정했어요. 12월과 1월에 걸쳐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수는 전체 작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었어요. 큰 손실 없이 10만 명 이상을 빼냈죠. 갈리폴리 캠페인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연합군은 25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터키군도 비슷한 손실을 입었어요. 영국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 이 작전을 주도했는데 그는 이 실패로 사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이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고를리체, 타르누프 돌파로 알려진 공세에서 러시아 전선을 무너뜨렸어요. 러시아군은 폴란드 전체에서 후퇴했습니다. 바르샤바가 함락되었고 빌라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도 독일군 손에 넘어갔죠. 러시아군의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90만 명의 포로가 발생했어요. 러시아군은 무기와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소총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앞에서 죽은 동료의 소총을 줍는 것이었죠.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직접 최고 사령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어요. 이제 전쟁의 모든 실패가 직접 차르의 책임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수도를 떠나 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정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1915년은 연합군에게 재앙의 해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진전이 없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대패했으며 갈리폴리는 실패했어요. 이탈리아가 5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선전포고를 하며 연합군에 합류했지만 이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이손조 강에서 11번이나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1916년 전쟁은 새로운 규모의 잔혹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월 21일 독일군은 베르댕의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베르댕은 프랑스의 요새 도시였고 역사적,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독일 참모 총장 에리히 폰 팔케바인의 계획은 냉혹했어요. 프랑스군을 피로 흘려 죽게 만들겠다. 처음 8시간 동안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이 프랑스 진지에 쏟아졌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하늘이 불타올랐어요. 독일 보병이 공격했고 처음에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두아우몽 요새, 베르데의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가 불과 나흘 만에 함락됐어요. 프랑스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베르댕을 잃으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었거든요. 필리프 페탱 장군이 베르댕 방어를 맡았어요.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지나가지 못한다. 프랑스는 모든 것을 베르댕에 쏟아부었습니다. 바르 르마이너스디크에서 베르댕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가 보급로가 되었어요. 신성한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3,900대의 트럭이 끊임없이 이 도로를 오가며 병력과 보급품을 실어 날랐죠. 하루에
약 5만 명의 병력과 2,500톤의 물자가 이동했어요. 베르댕 전투는 10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지옥이었어요. 끊임없는 포격, 가스 공격, 육박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썼어요. 지옥은 베르댕일 수 없다. 이곳은 지옥보다 더 나쁘다. 평균적으로 보병사단은 2주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 투입되고 파괴되고 교체됐어요. 프랑스군 70개 사단 중 66개가 베르댕을 거쳐갔습니다. 거의 모든 프랑스 병사가 베르댕에서 싸운 거예요. 12월이 되어서야 전투가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승리했어요. 베르댕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끔찍했죠. 프랑스군 사상자는 약 38만 명, 독일군 사상자는 약 34만 명이었어요. 베르댕 전투가 한창이던 7월, 연합군은 독일군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솜에서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이 주도하는 공격이었어요. 더글러스 헤이그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의 집중 포격으로 독일 방어선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7월 1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170만 발의 포탄이 독일 진지에 쏟아진 후 영국 보병이 돌격했어요. 그들은 대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진격했습니다. 장교들은 병사들이 무인지대를 건널 때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죠. 독일군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독일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벙커에 숨어 있었어요. 포격이 멈추자 그들은 올라와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이 철조망을 통과하려 애쓰는 동안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영국군은 말 그대로 깎여나갔습니다. 첫날 57,470명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19,240명이 죽었어요.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일부 부대는 9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팔스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 같은 마을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들이 전멸했어요. 한 마을의 모든 젊은이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헤이그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간 공격이 이어졌어요.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9월에는 탱크가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49대의 탱크가 투입됐는데 절반은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작동한 탱크들은 독일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11월 중순, 날씨가 악화되면서 공격이 중단됐습니다. 솜 전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연합군은 최대 10마일을 전진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합군 사상자는 약 62만 명, 독일군 사상자는 약 46만 명이었습니다. 총 110만 명의 사상자로 10마일을 얻은 거예요.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알렉세이 브로실로프 장군이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브루실로프 공세로 알려진 이 작전은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 러시아군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km 이상 진격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약 60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사실상 무너지는 중이었죠. 하지만 독일군이 개입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약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는 5월 31일 유틀란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그랜드 플리트와 독일 대양 함대가 격돌한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해전이었습니다. 250척의 함선과 10만 명의 수병이 참가했어요. 전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야가 나빴고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대한 전함들이 서로 포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영국 순양 전함 3척이 폭발하며 침몰했어요. 독일 전함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은 전술적 승리를 주장했어요. 영국의 손실이 더 컸으니까요. 영국은 14척을 잃었고 6,000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은 11척을 잃었고 2,50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영국이 이겼습니다. 독일 함대는 다시는 항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됐어요. 1917년, 전쟁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절망적이었어요. 영국의 봉쇄로 독일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916년 겨울은 순무 겨울로 알려졌어요.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순무만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3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 관련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2월 1일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한 도박이었어요. 독일 해군은 약속했습니다. 6개월 내에 영국을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 가는 선박의 40%를 침몰시키면 영국이 항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17년 4월 영국 선박의 25%가 침몰했어요. 영국의 식량 비축량은 6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황이 시작됐죠. 하지만 영국은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어요. 호송선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상선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그룹으로 묶어서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보트들은 호송선단을 공격하기 어려웠어요. 손실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도박은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박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무제한 잠수함 전쟁은 미국 선박도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2월과 3월에 여러 미국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미국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1월, 영국이 독일의 비밀 정보를 가로채 미국에 넘겼습니다. 진머만 정보라고 불리는 이 메시지에서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어 진머만은 멕시코에 제안했어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멕시코는 우리 편에 서라. 우리가 이기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 이 정보가 공개되자 미국은 격분했습니다.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어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연설했습니다. 세계를 민주주의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큰 군대가 없었거든요. 징병제를 도입하고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고 대서양을 건너야 했어요. 1917년에는 소규모 병력만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미국군이 오려면 1918년까지 기다려야 했죠. 한편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빵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어요.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시위는 폭동으로 변했어요. 차르는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들도 시위대에 합류한 겁니다. 차르의 권위는 무너졌죠. 3월 15일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300년 통치가 끝난 거예요.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러시아 병사들과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거든요. 7월 케렌스키 공세라는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지만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집단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11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들은 권력을 장악했어요. 레닌의 첫 번째 명령 중 하나는 평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러시아와 독일은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조건은 러시아에게 가혹했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국가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영토의 약 3분의 1을 잃은 거죠. 하지만 레닌은 개의치 않았어요. 불공정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동부 전선이 사라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50만 명의 병력을 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미국군이 대규모로 도착하기 전에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기회였습니다. 독일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어요. 서부 전선에서는 1917년 내내 끔찍한 전투들이 계속됐습니다. 4월 프랑스군은 니벨 공세를 시작했어요. 로베르 니벨 장군은 48시간 내에 독일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프랑스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공격은 실패했고 프랑스군은 2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실패 후 프랑스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약 3만 명의 병사가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공격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참호를 방어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자살 공격은 하지 않겠다. 프랑스군은 사실상 무력화됐죠. 니벨은 해임됐고 필리프 페탱이 프랑스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했지만 병사들을 이해했어요. 그는 대규모 공세를 중단하고 병사들의 대우를 개선했습니다. 반란은 가라앉았지만 프랑스군은 1918년까지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영국군이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7월 제3차 이프르 전투가 시작됐어요. 목표는 벨기에의 유보트 기지들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진흙 속의 악몽이 되었죠. 파스샤델레로 기억되는 이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였어요. 영국군의 포격이 플랑드르 평야의 관계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전장은 거대한 진흙 바다가 됐습니다. 병사들은 허리까지 진흙에 빠졌어요. 부상병들은 진흙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말과 대포가 진흙에 가라앉았죠. 3개월 반 동안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영국군은 8km를 전진했어요. 대가는 32만 5천 명의 사상자였습니다. 독일군 사상자는 약 26만 명이었어요. 영국군 사령관 헤이그는 나중에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진흙 속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다. 1918년 3월 21일 독일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춘계 공세, 독일명으로는 카이저 슐라우트 황제의 전투였어요. 에리히 루덴도르프 장군이 계획한 이 공세는 서부 전선을 돌파하고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독일군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어요. 스톰트루퍼라는 정예 부대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침투 전술을 사용했죠. 아침 안개를 이용해 영국 제5군을 기습했어요. 첫날은 독일에게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영국군 전선이 무너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60km 이상 후퇴했습니다. 파리가 다시 위협받았죠. 독일군의 장거리 대포가 파리를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파리포라고 불리는 이 대포는 120km 떨어진 곳에서 파리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진격은 곧 둔화됐습니다. 보급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병사들은 지쳤고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의 보급 창고를 발견하고 약탈하느라 멈춰섰어요. 4년간 봉쇄로 굶주린 독일 병사들에게 연합군의 풍부한 식량은 충격이었습니다. 4월, 독일군은 이프르를 향해 다시 공격했습니다. 5월에는 파리를 향해 공격했어요. 마른강까지 도달했습니다. 1914년 이후 가장 가까이 파리에 접근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매번 연합군이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1918년 여름, 매일 1만 명의 미군이 프랑스에 상륙했습니다. 6월에는 50만 명, 7월에는 100만 명이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들은 젊고 건강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전쟁에 지친 유럽 병사들과는 달랐죠. 독일 병사들은 미군을 보고 절망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6월, 벨로우드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독일군을 격퇴했습니다. 7월, 두 번째 마른 전투에서 연합군이 독일의 마지막 공세를 막았어요. 루덴도르프의 춘계 공세는 실패했습니다. 독일군은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어요.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8월 8일, 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미엥 전투였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군이 600대의 탱크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첫날, 연합군은 11km를 전진했어요. 4년간의 참호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였죠. 독일군 사단들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이날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불렀어요. 독일군의 사기는 붕괴됐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연합군은 100일 공세를 계속했어요. 계속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방어만 할 뿐이었죠. 참호전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다시 이동전으로 변했어요. 독일군은 힌덴부크 성까지 후퇴했고 그것마저 돌파당했습니다. 9월, 연합군은 독일 국경에 도달했어요. 다른 전선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월, 발칸 전선에서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불가리아군이 붕괴됐고 9월 29일, 불가리아가 항복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군이 터키군을 무찌르고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점령했어요. 10월, 이탈리아 전선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토리오 베네토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이 승리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가 독립을 선언했죠. 10월 30일, 터키가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11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항복했어요. 이제 독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독일 킬 항구에서 독일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독들이 영국 함대와의 마지막 결전을 명령했는데 수병들이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가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반란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12월 9일,
베를린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2세는 퇴위했어요.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습니다. 독일 공화국이 선포됐죠. 새 정부는 즉시 휴전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12월 11일 오전 5시 프랑스 콩피엔 숲의 기차 객차 안에서 휴전 협정이 서명됐습니다. 발효 시락은 오전 11시였어요. 제11월 제11일 제18시에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다렸어요. 마지막 몇 시간 동안도 포탄이 날아다녔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마지막까지 공격을 명령했어요. 오전 11시 정각 총성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4년 2개월간 계속되던 포성이 멈춘 겁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웃었으며 일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파리와 런던에서는 거리가 환호하는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서로 포옹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 마침내 끝난 거죠. 하지만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최종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약 950만 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프랑스는 140만 명, 영국은 90만 명, 러시아는 180만 명, 독일은 200만 명,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20만 명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약 700만 명이었어요. 총 1650만 명이 죽은 겁니다. 210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깨진 얼굴들이라고 불리는 안면 부상자들, 가스 공격으로 폐가 망가진 사람들, 포탄 쇼크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았어요. 유럽의 광대한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전쟁터는 달 표면처럼 변했어요. 수백만 개의 포탄 구덩이, 파괴된 마을들, 오염된 땅이 남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위험해서 접근할 수 없어요. 불발탄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1919년 1월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여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이 협상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회담에서 배제됐어요. 연합국이 조약을 작성하고 독일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거죠.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했습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었어요.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됐고 서부 프로이센은 폴란드에 넘어갔습니다. 라일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됐죠. 독일군은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탱크, 중포, 잠수함, 군함, 항공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가장 굴욕적인 것은 제230편 전쟁 유죄 조항이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결정됐는데 1320억 금 마르크였어요. 오늘날 가치로 약 4420억 러입니다. 독일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한 게 아니라 휴전에 동의한 것이었어요. 독일 영토는 침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등 뒤에 칼을 꽂힌 것이라는 이론이 퍼졌어요. 독일군은 배신당한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폴란드는 123년 만에 다시 독립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잔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발트 국가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어요. 오스만 제국도 해체됐습니다.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만 남았고 아랍 지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이 됐어요. 중동 지도가 다시 그려졌는데 종종 현지 민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향후 수십 년간 분쟁의 씨앗이 됐죠. 국제연맹이 창설됐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였어요.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 의회가 가입을 거부했죠. 제1차 세계대전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4개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어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군주제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죠.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승리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죠.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과 경제 위기가 극단주의를 키우고 있었어요. 기술도 변했습니다. 전쟁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어요. 항공기, 탱크, 화학무기, 무선 통신이 발전했습니다. 의학도 발전했죠. 수혈, 성형수술, 의지 기술이 향상됐어요. 안타깝게도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발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도 변했습니다. 여성들이 대규모로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여성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쟁 후 많은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이 도입됐어요. 여성들이 전쟁 노력에 기여했다는 인정이었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1914년에 사람들은 전쟁을 영광스러운 모험으로 생각했어요. 애국심을 보여주고 영웅이 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학살을 겪은 후 환상은 산산조각 났어요. 전쟁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흙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었고 가스에 질식하는 것이었으며 기관총에 갈려나가는 것이었어요. 참전 시인들이 이 진실을 글로 남겼습니다. 윌프레드 오웬은 썼어요. 달콤하고 고귀한 것,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그것은 오래된 거짓말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분노와 복수심을 낳았죠. 경제 위기, 정치적 극단주의, 민족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어요. 불과 20년 후 세계는 다시 전쟁에 휩싸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들에서 비롯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두 전쟁은 하나의 긴 전쟁의 두 부분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전 세계를 불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줘요. 동맹 시스템, 군비 경쟁, 민족주의, 두려움이 어떻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그것은 또한 희생에 대한 기억입니다. 16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 노동자,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왕과 황제의 야망을 위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유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전쟁은 쉽게 시작되지만 끝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되니까요.